자,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이념적인 논쟁이 나왔습니다. 자, 판사가 좌편향이라거나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던 분과 관련해서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문진을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MBC의 사장을 뽑는 그런 조직이 있죠. 그곳의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영상으로 먼저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통령 후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전 평생을 공안검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통상인이 하는 발언으로 과격하다든지 속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표를 던진 전체 국민 48% 모두 공산주의자를 그럼 지지했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방공연구소 소장을 하셔야 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판결에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전 의원 측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환 판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그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쓰셨더라고요. 김진환 판사도 종북입니까? 아니 종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향된 판결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나오는 장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동영 차장. 먼저 고영주 이사장이 뭐라고 말을 했죠. 그것 때문에 3천만 원짜리 소송이 있어서 결국 패소한 내용인데 그 내용 먼저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2013년 1월 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 내용이 알려지니까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최근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진 거죠. 1심 재판에서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말씀을 보니까 아까 그 어떤 김 어느 판사 이름이 나왔던데요. 그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모임 출신 아니냐. 근데 이 우리법연구회가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곳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은 했지만 민주당이 소송을 내고 민주당이 판결한 셈이다. 그러니 난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예. 근데 고영주 이사장 본인이 공안검사란 오랫동안 법조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저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어떤 성형을 가지고 법원에서 일단 배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기가 어렵고요. 또 말씀하신 김모 판사 같은 경우 율법연구에 잠깐 동안 가입을 했던 경우는 있었지만은 최근에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아직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법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가끔 법조인 출신들이 자기 논리에 굉장히 자신이 지나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논리 이외에는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도 아까 말씀하신 법리를 잘못 알고 있다고 판사가 법리를 잘못 알고 있다는 발언은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시죠. 네, 박성원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정치 담당 부국장으로 국정감사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제 국정감사 때 생겼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념과 관련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이제 야당 의원들로서는 지금 방문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인 우리 공중파인 MBC의 어떤 그 인사권이나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이런 하나의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고 있는 저분이 만일에 편향된 어떤 이념을 소위 얘기하는 지나치게 어떤 극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면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그걸 판결한 판사의 어떤 이념 성향 이것이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어떤 민주당이 기소하고 민주당이 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비유한 것은 지나치게 어떤 사법부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좀 재단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아마 매년 이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바로 이맘때인데요. 비슷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같은 얘기의 재탕 삼탕인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이게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주장해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저는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중민주주의는 그럼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늘 얘기를 하지만 네. 대한민국 법원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한국이 어떤 통합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첨예한 문제의 결정을 내린 것이 마지막에 역시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단은 대단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국익의 결단이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가면 누가 저기고 누가 저기지 여기 뭐야 자기 편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발언은 좀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커리어가 공안 쪽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을 남한테 전파시키는데 저렇게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전파를 시키는데 뭐랄까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유지만 표현은 자유가 아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요. 이제 그 고용주 변호사는 뭐 대표적인 공안 검사고 30년 넘게 이제 그동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독특한 경험이 우리가 모르는 경험이 좀 많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을 떠난 이후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보수 운동을 했던 분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박문진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심이 돼서 MBC라는 거대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고 임원도 뽑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공안검사로서 불임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중에 멤버 중에 일부는 이 사람 분명히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고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것을 변호했던 문재인 당시 이제 변호사를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재판한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까지도 편향된 어떤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조인다운 어떤 논리적인 무엇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잘못이다라든지 어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나의 이념 투쟁화된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디가 어느 방향이든 간에 어떤 논리와 근거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념을 갖고 어떤 공적인 그 기관을 공적인 임무를 재단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지금 편향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이 더 편향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 3심까지 계속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 판결이 나온 이후에 판단을 내린 판사가 법리 적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공격적인 질문을 내는 것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비슷한 장면 생길 것 같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인데 박승춘 위원장이 중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과거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념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분인데 오늘은요 이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루시지 않고요 아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중진공 그 취업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한근 청장에게 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보훈처는 중진공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자, 중진공의 보고 자료에서 그 아들이 옆에만 박승춘 처장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됐잖아요. 부정청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박 차장님 자녀가 그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청탁할 약점이 잡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철 변호사님,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아들의 취업 문제인데 뭐 이름이 등장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박순춘 당시 지금도 보훈처장이 최한근 당시의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찾아가서 이 아들의 취업을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하필이면 이 박 처장 아들 이름 옆에만 아버지가 박순춘 보훈처장이라는 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야당의 주장인 거죠, 지금으로서. 이제 박선수 그런 게 좀 사진이나 이런 게 이미지로 딱 공개했으면 뭐 깔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료를 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니까 왜 저런 아들 자료를 내달라고 하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건 중진공에 물으셔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그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취업할 때 약간 가산점을 받는 상황이었나 보네요. 그런데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약점 잡히면 안 된다는 걸 절감했다. 그래서 약점 잡히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날 이런 식으로 몰지 마라. 이런 대답을 내놓는군요. 자, 이제 이동영 차장, 이럴 땐 또 어떻게 가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논쟁으로만 끝나다 보면 어떤 개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에 여전히 뭔가 좀 석연찮은 대목이 있나 보다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야당의 주장들이 맞다면 뭐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정확한 근거나 근거 자료가 될 만한 것들 없이 그저 어디서 한번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폭로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더라 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작용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주장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국가보훈처,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올 5월 달이거든요.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노래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런 논란 끝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상황, 그게 벌써 5달 전이 됐군요. 어쨌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것입니다만 이념이나 이런 논쟁보다는 아들 문제가 거론됐다는 거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이 정무위원회 상임위의 국감 대상인데 이제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잖아요. 오늘 카네이션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많고 관심들도 뜨겁게 갖고 있는 김영란법 관련해서 그럼 스승의 날을 맞았는데 학생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주고 캔커피 하나 선물로 정성 어린 고사리 손으로 전달을 하면 이게 과연 김영란법 위반이냐 이런 질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성용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새삼 김영란법의 어떤 취지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국민권익위원장 사이에서 오갔는지 그것이 역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님한테 캔커피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네, 위반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 위반 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위반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100만 원 미만의 직무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신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교육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공공성이 워낙 강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로 김영란법의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드리는 것, 이것도 기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네요.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특히 특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조리나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에는 사실 이게 직무관리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김혁태 의원이 지적한 것 같이 일정한 금액 이하, 선물이 5만 원 이하는 줘도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다만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에는 캔커피 카네이션 아니라 10원짜리 한 잔 안 주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그 자체로서 법 위반입니다. 근데 두 개가 혼동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도 5만 원 이하는 줘도 된다라는 게 김영란법 취지인데 국민권익위에서 이거를 좀 다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구잡이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오해를 풀어줘야 국민 이 김영란법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너무 국가가 얼어붙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카네이션과 캔커피가 안 되는 이유로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웠거든요. 교육의 공공성은 아이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니라 어른들이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아이들은 인성을 오히려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카네이션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맞고 선생님이 수고했으면 캔커피 하나 정도는 그래도 드릴 줄 아는 그런 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건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그런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반드시 저건 나중에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게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려면요 이렇게 하죠. 카네이션을 드리면서 선생님 다음 시험에 점수를 잘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 고맙습니다는 괜찮다는 게 김영란법 원래 취지입니다. 카네이션이 6만 원짜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권익위원장이 저렇게 답을 한 거는 너무 복잡하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권익위원장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군요. 제가 볼 때는 권익위도 지금 이 법이 정하는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사회 의례상 허용되는 범위에 이러한 경우에 어떤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라는 이 해석을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해서 지켜나가기가 아직 스스로도 기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은 다 막아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너무 현실과 괴리된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점수 잘 달라는 청탁과 함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 불법이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선생님에게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례적인 범위에서라면 5만 원 이하의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라는 우리의 사회의 상규 이런 것을 거슬러서 만일에 저렇게 무조건 막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지켜질 수 없는 법이 돼서 스스로가 법의 규범력이 떨어지고 김영란법이 어렵게 출범한 김영란법이 자칫하면 지켜질 수 없는 법으로 앞으로 배척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저는 이 법과 관련돼서 듣다가 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언론사에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문의를 해 오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언론사라고 해도 권위 있게 유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출입기자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익위원회를 담당하는 기자 대답을 직접 들었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언론사에서 물어보면 이거 직접적으로 기사를 쓸 거냐 아니면 언론사에 누가 물어봐서 대신 물어봐 주는 것이냐. 그래서 대신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 부정청탁일 수 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해놔도 한 달 넘도록 답변을 못 듣고 있거든요. 자기도 저는 몰라서 저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를 법원에 떠맡길 태세 아닌가. 자기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 상규에 좀 맞춰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시점에서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모든 걸 쥐어 틀고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과거의 공무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깨끗한 사회를 하기엔 우리에게 진토일 것 같은데요. 초반에 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좋은 기준을 좀 전파하고 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좀 없애가는 쪽에 선택이 빨리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카네이션 논쟁, 권익위원장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